네, 단결권에 관한 이 헌법 규정을 살펴볼 텐데요. 네, 헌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이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하죠. 물론 이 노동 3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노동 3권의 보장은 이 경제적 약자인 이 노동자에게 임금과 같은 그런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 라는데 좀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지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유일한 어떤 생계 수단이고 또 생활 수단인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건 곧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단결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단결권은 이 노동자의 권리죠. 이 말은 사용자는 이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결권 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그런 지위만이 인정될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단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이 국민의 권리로서 제21조 제1항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근대 시민사회는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형식상으로는 모두 자유롭고 대등한 인격의 주체였던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자본가죠. 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수단인 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네, 저 이제 원천적으로 이 자유롭고 대등한 계약의 체결이라는 건 이 불가능했던 거죠.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뭐 이게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이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자유였던 거죠. 이게 싫으면 싫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자유는 실업의 자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업의 자유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자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자유주의의 깃발을 들고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데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 대중들은 생활이 더 비참해진 거예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 대량으로 발생한 노동 대중과 이 소수의 독점 자본가 사이에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 불평등한 현상이 아주 심각해졌던 겁니다.
노동자들의 이 생존 조건이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약화된 상태인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의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 혁명은 좀 다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노동법이나 이 노동 3권의 문제에 접근할 때 일단 이제 그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단 그냥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이나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뭐 이런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권이나 뭐 노동법 또는 노동운동이 실제로 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또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혁명운동인 거죠. 그거는 혁명인 겁니다. 혁명. 어쨌든 이 노동자들은 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또 생활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이 사용자와 노동 조건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또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운동이 조직되고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 자본가 계급과 국가는 이 노동 3권 자체를 좀 불온한 것으로, 불법적인 거, 아주 불순한 걸로 간주를 해서 아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권이라는 게 이 시민법적 원리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적대시하고 또 강경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다가 이 노동운동이라는 게 워낙 들불처럼 번지니까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임을 한 겁니다. 그냥 방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이제 결국에는 이 노동 3권이 법 제도적으로 좀 승인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지금 노동 3권이 법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어떤 그 최근까지는 이 노동권에 대한 탄압하는, 노동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시대를 지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태는 이 노동 3권이 보장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방임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노동권에 대한 탄압의 시대에서 그것을 방임하는 시대 정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야지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시기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네, 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한 게 바로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에서요, 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혁명으로 이 그러니까 제국이 붕괴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민주당 우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이 수립되는데요. 이 독일 공화국의 헌법이 바로 이제 이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이걸 바이마르 헌법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수립할 때까지, 그 전까지 이제 존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게 됩니다. 네, 바이마르 헌법 제 159조는 이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약정이나 조치는 위법하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또 이 165조 제1항에서 이 노동자는 사용자와 함께 대등하게 임금과 노동 조건의 결정 등에 참여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많은 나라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을 했는데요. 네, 1949년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 뭐 이라든가 이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을 또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독일은 헌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기본법이라는 그 용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46년 일본 헌법 제28조, 그 다음에 1947년 이탈리아 헌법 제30조, 그리고 1946년 이 프랑스 헌법 전문. 자, 이렇게 주요한 나라들에서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을 했어요. 특히 이 프랑스 헌법은요, 이 쟁의권, 단결권,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의 결정과 기업 관리에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19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이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나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영국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필립 공이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 남편인 이제 필립 공이인데, 네, 이 영국의 경우에 왕국이잖아요. 연합 왕국이니까 이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그 성문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법률로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로 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은요, 1871년에 이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됐고요. 1906년에 이 단결권이 인정됐는데요. 하지만 1927년에 이 총파업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이 노동당 내각에 의해서 이 총파업 금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노동 3권이 보장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도요. 1932년에 이 노리스 라과디아 법에 의해서 이 쟁의행위의 자유가 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노리스라는 사람하고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제출한 법률안을 제출해서 이 노리스 라과디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33년에 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게 이 전국산업부흥법인데, 이 전국산업부흥법에서 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1935년에 이 연방 대법원이 이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1935년에 전국노동관계법에서 다시 이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부당 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이제 그 우리 노동위원회의 원조인데요. 그래서 연방 노동관계위원회가 이때 설치가 됩니다. 네, 우리 헌법은 제33조의 단결권에 앞서서 제21조 제1항에서 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목적, 뭐 이를테면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체육, 오락, 사교, 자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것겠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자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형태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자유권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사 뭐 이렇게 쓰는데요. 네. 결은 이 맺는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사는 그러니까 모임을 맺는다. 그러니까 모임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모임에는 뭐 산악회, 뭐 조기 축구회, 동창회, 동아리 뭐 굉장히 많겠죠. 자, 이 사라는 글자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볼까요? 사단, 예, 사단 어떤가요? 사단. 자, 민사상 법인은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합인 재단으로 나누는데요. 뭐 사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하죠. 사단. 네, 그런데 이 군대에도 사단이 있습니다. 뭐 연대위에, 뭐 여단위에 사단 있는데, 군대의 사단은 이렇게 써요. 군대 사단, 사자가 다르죠. 사자가 다릅니다. 이 스승 사자를 쓰는데 이게 스승이란 뜻이 아니고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승 사자는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 군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 사자는 원래 군대 사자였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군 지휘관이 있죠. 군 지휘관을 이제 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승이라는 말이 좀 파생이 된 겁니다. 뭐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사자 위에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있는 거 한일자 빼면 그게 이제 장수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의 단위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스승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선생님, 뭐 선배님, 또 선비 할 때 보통 앞선자 쓰잖아요. 이 선이라는 단어도 그 전에 말했었죠. 션이라고 해서 션, 이 산에 사나이의 어원이 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션이 바로 선비 사자의 우리말입니다. 군인이나 이제 전사를 뜻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티처가 아니라 뭐 이제 고대 사회에 이 전사에서 유래했던 거죠. 전사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어요. 네, 다음으로 이 회사가 있죠. 뭐 주식회사니 유한회사니 하는 회사. 자, 회사는 역시 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네, 회사는 사단들이죠. 사단. 네, 사람의 그 모임, 사람의 모임인 사람의 집단인 그 사단. 그 상법상 그 영리 사단을 영리적 목적의 사단법인을 회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가 있죠. 사회가 있습니다. 네,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소사이어티. 사회. 네, 유명한 영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1990년에 개봉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에 그 재개봉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진짜 유명하죠. 한국의 입시 교육 아주 유명한 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영화였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까르페 디엠 있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그 영화가 바로 이제 이 죽은 시인의 사회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소사이어티는요. 네, 여기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드 포이트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사이어티는 라틴어죠. 이 소시에타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나 뭐 소시에타스나 모두 이 사회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결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사회만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모임 역시도 이 소사이어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시인들 모임이란 뜻이에요. 동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사이어티는 그냥 모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원래 의미에 맞는 거죠. 네, 결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라는 글자가 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사직인데요. 사직.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입니다. 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네, 가운데 단이 이렇게 쌓인 게 바로 이제 사직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직은 이 땅의 신과 그리고 곡식의 신을 합쳐서 이 보통 이제 사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땅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 사직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주위에 보면 이렇게 담도 쳐져 있고 담을 좀 쳐놨습니다. 담을 쳐놨고 그리고 뭐랄까 이 건물도 주위에 건물도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망한 나라의 사직단에는 이 건물을 세워서 이 하늘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도 치고 울타리도 이게 이제 한쪽은 뚫어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아요. 울타리로 막고 건물을 세워서 그 위에 이제 그 하늘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막아 놓는데 그게 이게 그래요.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망한 건지 만약에 뭐 조선이란 나라가 망했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의 사직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망했으면 이 지붕이 있는 건물을 또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이제 담도 치고 옆에다가 건물도 들어섰는데 뭐 이제 거기까지만 좀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럼 어딜까요? 여기. 자, 여기는 종묘입니다. 종묘.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 조선시대 임금들, 그러니까 전주이씨 왕들의 위패를 모셔둔 곳인데요. 여긴 뭐 해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종묘제례라고 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데요.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망한 나라의 왕들 제사는 이렇게 이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지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전주이시긴 한데 나도 전주 본관이 전주고 그쪽 집안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는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이게 왜 망한 나라 제사는 왜 이렇게 성대하게 지내는지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 이렇게 종묘 망한 나라의 종묘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사직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왕조가 망한 거지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치 형태가 바뀐 거지 나라가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망한 왕조의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면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이 나라는 꼭 그 망한 나라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뭐 이거 이제 종묘 사직할 때 종묘가 여기고요. 자, 그리고 예, 다시 사직입니다. 여기가 사직인데 이렇게 이제 울타리도 쳐놓고 막 막아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가 사직입니다. 이 사자를 보면 그죠? 보일시라는 글자와 흑토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보일시자는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원형을 보면 이 제단 위에
그 아지랭이 같은 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하늘에서 뭐 아지랭이 같은 게 스물스물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 탁자, 그래서 제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또는 그 토지신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사람들이 모여야 하잖아요. 또는 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겠죠. 그래서 이 사라는 글자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도 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사회라고 했어요. 이 사회에서 회자는 이 솥단지에 시루를 얹어 놓고 이 뚜껑을 덮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떡이나 뭐 이런 걸 찌는 모습이죠. 아니면 뭐 고기를 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음식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자, 여기서 모인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사라고 하면 이 살을 맺는 것, 지금은 이제 모임을 만들면 무슨 회라고 많이 하는데, 전에는 무슨 사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를 맺는 것을 결사라고 했습니다. 결사라고 하니까 좀 비장해 보이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안중근 의사의 뭐 단지 동맹처럼 좀 비장하고 어떤 결의에 찬 결사,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모임들 있죠. 작은 소모임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우리 헌법상 이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죠. 이 결사의 자유는 결국에 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공동체는 이 과거의 사회체제나 뭐 전체주의 국가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의 경우에는 이 신분적 단체 질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 지배 집단이 지시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런 그 지배 집단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국가의 계획적 형성과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어쨌든 복잡하지만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사의 자유는 뭐 이런 것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자유로운 사회 체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결사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네, 기저 결사. 뭐 아까 본 것처럼 맺을결에 모임사자 쓴데, 모임을 맺는 것, 즉 단체를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 그러니까 조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보통 결사에 대해서 조직이라고 하니까 뭐 조직폭력배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모임들,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만들어지는 모임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단체를 형성하고요. 그 조직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데요. 그러면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결사는 단체를 의미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3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제 상법상 회사처럼 이 1인 회사라는 게 있으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결사, 뭐 1인 결사 같은 것도 좀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자, 모두 뭐 이런 게 그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사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단체가 결성되면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이 공동의 목적인데요. 이 공동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고요. 매우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뭐 꼭 정치적이거나 뭐 경제적인 목적, 뭐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계단을 한 번에 3칸씩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래요. 막 계단을 한 칸씩 못 올라가고, 막 한 번에 2칸, 3칸씩 올라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성격이 상당히 좀 급한 사람들인데, 이건 좀 안 좋아요. 이런 버릇은 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요. 진짜 이거 경험담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만 했을 때 계단을 한 번에 뭐 2칸, 3칸씩 이렇게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나중에 심장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계단은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계단을 한 번에 3칸씩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그런 거 이제 젓가락을 짝짝으로 이용해서 참깨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는 사람들의 모임 뭐, 자, 이런 결사들도 뭐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체의 결성은 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입 강제 또는 뭐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또 그 내가 만약에 그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 조직에 편입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가입 강제, 조직 강제라고 하는데, 이런 가입 강제나 조직 강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주로 이게 이제 공법상의 단체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의사회라든가 변호사회 같은 이 공법상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의료법과 뭐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슷한 게 상당히 많죠. 간호사회, 뭐 한의사회, 수의사회, 뭐 이제 한약사회, 약사회 있고요. 변호사회 있으니까 법무사회, 변리사회, 뭐 노무사회, 뭐 이런 거 쭉, 뭐 공인회계사회, 뭐 이런 그 회계사협회 있죠. 그 다음에 세무사회, 이런 것들이 다 이 공법상의 가입이 강제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변호사가 되면,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그냥 변호사회에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돼 버리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단체들인 거죠.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이 공법상의 단체들은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사의 자유는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냥 일시적인 모임은 이건 결사가 아니라 그냥 집회로 보아야 합니다. 모일집 모일했자 있죠. 이거 계속적이지 않은 건 그냥 집회라고 보는데요. 물론 집회의 자유도 이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 결사는 이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속되는 기간은 좁게 이해돼서는 안 되고요. 또 이 잠정적인 목적을 위한 결합도 좀 상관없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사는 이 다수인이나 또는 단체의 구성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형상 결합을 전제하는 거고요. 또 특정한 형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구성원인지 대체로 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직의 의사는 이 하나의 형성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넓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뭐 정관이나 뭐 규약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집회가 주기적으로 좀 개최가 되고 뭐 거기서 의결이 행해져야 한다. 뭐 어떤 특정한 그런 조직 형태를 요구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폭넓게 아주 좀 넓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는 이 적극적으로 이 결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가입해서 활동하고 또 탈퇴하거나 해산하는 자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개인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이 결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집단적 자유권으로서 결사 그 자체도 또 보호를 합니다. 이 집단적 결사의 자유는 결사의 존속과 활동 그리고 자신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나 업무 수행에 대한 뭐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것들을 보호받는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뭐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형태로 단체를 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결사의 명칭과 소재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 그럴 자유를 좀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결사의 자유는 이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이 단체 생활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체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권이나 징계권도 갖는데요. 물론 가장 큰 처벌은 제명이겠죠. 뭐 이제 벌금을 납부하라거나 뭐 이제 곤장을 때린다거나 뭐 그런 건 체벌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겠죠. 그냥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결국에 이제 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처벌은 이제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결사의 자유는 이 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데요. 단체 구성원 그 개개인의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사 그 자체의 활동도 보장됩니다. 당연히 뭐 구성원을 모집하는 활동도 보장이 되겠죠. 네, 결사의 자유는 스스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미 결성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단체에서 뭐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거부할 수 있느냐, 가입의 자유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긍정이 됩니다. 회원을 받지 않을 자유, 저 사람을 우리는 회원으로 받지 않겠어 하는 그런 자유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결사의 자유는 이 결성한 단체를 언제든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이제 소극적 자유인데요. 이 소극적 자유가 뭐냐면
이 적극적 자유 있죠. 적극적 자유가 뭐냐면 이 결사의 자유라는 게 이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하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극적 자유도 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단결권인데요. 이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와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헌법상 단결권은 이 결사의 자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결권은 이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여기에서의 단체는 뭐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쟁의단 형태 있죠. 이 쟁의 단체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단결권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결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단결권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인데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단결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단결권이라는 권리는 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노동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이 집단,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집단, 결국에 노동조합이겠죠. 이 노동조합 역시 단결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 쪽 단결의 상대방, 그러니까 이 사용자도 이 단결권의 주체이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용자도 그 단결권의 주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노동법 체계 하에서 이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요.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도 단결권의 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가 단결권의 주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노동자인가? 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죠. 그래서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는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 그래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 뭐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이냐 뭐 정신 노동이냐 하는 건 묻지를 않고요. 또 해고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아가서 이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이 현재 고용돼서 사용자에게 고용돼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까지 모두 단결권의 주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군인이나 공무원인 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이 단결권의 주체인데요.
현행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 법률의 허용 규정에 따라 이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현행 헌법이 1987년 헌법이니까 벌써 이게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게다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법률의 허용 규정에 따라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건 좀 낡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허용을 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결권이 인정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구시대적인 거죠. 아주 좀 후진 겁니다. 후진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모든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상권을 허용을 해요. 다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직종의 공무원들에게는 노동삼권을 인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법률로 좀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통상 보면 이 공무원이나 또 경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이제 경찰 노동조합이나 또는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권 있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노동상권이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해줘요. 물론 이 군인의 경우엔 좀 특별한데요. 군인의 경우에는 이 국제적인 원칙이 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군인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할 수 없고, 군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이 군인의 경우에는 특수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노동을 종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할 것인지는 좀 그 각국의 그러니까 각국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의 법률로서 좀 규정하도록 하고, 이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이제 ILO 협약에서는 군인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률에 위임한다, 뭐 유보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협약을 두고 있습니다. 네, ILO 핵심 협약이거든요. ILO 핵심 협약에 두 개인데, 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들인데, 거기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노조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들 있죠. 북유럽 국가들은 이 군인 노조가 허용되고 있고요. 또 군인 노조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경찰 노조나 군인 노조는 아니더라도 이 뭐 평의회나 또는 직장 협의회 형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좀 보장되고 있는데, 네, 요즘 보면은 그래요. 이게 그러죠. 이제 그 여자들도 이제 징병을 하자, 여성 징병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들죠.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들 뭐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고, 이 북유럽 국가들 있죠. 그 스웨덴에는 군인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자기들의 어떤 군 복무와 관련된 그 노동 조건들에 대해서 그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군 복무 조건들 같은 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 권리들이 인정되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혀 실제로 그 최저임금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현실에서, 그것도 뭐 그렇죠. 가혹행위라든가 무슨 얼차려라든가 이런 거, 뭐 장교들, 부사관들이 하는 그런 갑질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참들한테 하는 어떤 그 서열 문화, 아주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서 뭐 이제 사람 수만 늘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복무 기한만 자꾸 줄여놓는 게 이게 정말 저기 한 건가? 그리고 월급만 그냥 올려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더군다나 뭐 이제 그 병력이 갈수록 모자라니까 뭐 여성 징병제를 한 해 만에 군 가산점제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외국 그 사례들을 외국의 어떤 그 징병제 사례들을 자꾸 검토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제 군인 노조라든가 뭐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떤 군인 협의회 같은 그런 조직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결권을 인정하는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 그런 건 쏙 빼요.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여자도 징병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공무원 노조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그건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 군인이라든가 또는 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있죠. 기밀 부서들 어디 있잖아요. 뭐 정보 다루는데 그런 데의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은 이제 그 나라의 법률로서 그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제노동법상의 원칙입니다.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안 지키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뭐 이제 노동조합법 개정하고 뭐 지금 한창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결권은요, 이 노동자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의 결과인 단결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조합이죠. 이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체가 갖는 단결권은 이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에 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문제는 뭐 이런 적극적인 단결권 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인 단결권,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도 단결권에 의해서 보장받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건 어떨까요? 자, 헌법이 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뭐 그러한 자유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단결권 역시 좀 적극적인 단결권 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인 단결권도 보장된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이제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 적극적 그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인정이 됐었죠. 그리고 전에 이제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도 계약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까지 다 포함한다. 그렇잖아요. 어떤 그 계약을 어길 수 있는,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단결권 역시 적극적인 단결,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적극적 단결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이 소극적 단결권도 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간섭이라든가 어떤 자극 없이, 그러니까 모든 걸 노동자 개인의 어떤 순수한 그 자유에 맡겨 놓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또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라고 좀 칩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노동자의 내면에서 아주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간섭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뭐 지도 외부의 어떤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그 사람 내면에서 아주 순수한 의사 형성만으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무언가
외부적인 자극이나 간섭이나 뭐 이런 게 없다면 사실 그런 게 일어나질 않죠. 그런 게 이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겠다라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 그런 의사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조직 강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조직의 단결과 단합된 힘을 위해서는 이 조직의 가입을 또 권유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는 좀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강제에 관한 규정들이 이게 유니온샵 노동조합의 유니온샵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 단체 협약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특정한 노동조합에 뭐 가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탈퇴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그 조직에 가입하는 거 그런 조직 강제 규정이 또 인정되고 있어요.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조직 강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규율이라는 게 또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단결력과 투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결력과 투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진짜 일사불란한 행동을 강제할 수 있어야 그런 단결력이나 투쟁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이제 조직 규율이라는 게 또 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직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구성원은 당연히 징계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조직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런 힘들이 그러니까 단결력이든 투쟁력이든 그런 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 강제와 조직 규율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 조직 강제라든가 이 조직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소극적 단결권은 이런 조직 강제라든가 조직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배치되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결국에 조직 강제를 부인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소극적 단결권을 물론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노동법의 경우에는 이 소극적 단결권의 내용으로 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될 수 없다.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결권 안에는 이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결하지 않을 권리. 결국에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그런 권리는 없는 거냐? 난 그럼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이 단결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자,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 뭐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그건 뭐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결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결사의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라는 건 결국에 그 소극적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일종의 그냥 그냥 자유권의 한 내용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이게 단결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다수의
이 노동법 학자들이나 헌법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의 어떤 헌법학이나 노동법학에서의 통설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노동조합인데요. 앞으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노동조합은 단체죠.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 그러니까 이 단결권에 의해서 조직된 이 노동자 단체, 이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노동조합은 반드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10명도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10,000,000명도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죠? 한 사람으로서 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결권 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단결권, 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이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단결, 뭐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뭐 이건 다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이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단체의 권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명 이상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명 이상이 필요하고, 뭐 이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단체가 하는 거니까, 단체 교섭이고 단체 행동이니까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하는 거니까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논리 필연적인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논리 필연적인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법제화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섭이라든가 교섭권, 행동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의 그 권리 주체로서 반드시 2명 이상의 단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겁니다. 네,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노동 3권을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노동법이 좀 독특하죠. 아까 이제 프랑스 헌법이 그 인민주권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 노동 3권 역시 이 단체가 갖는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갖는 권리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혼자서 단결하고 혼자서 단체 교섭하고 또 혼자서 단체 행동, 그러니까 파업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이제 같은 권리라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수업은 노동조합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